4월 22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법안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8개 항목인데요. 여야 모두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정치권의 파국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중재안은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거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의 집단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김은혜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초반 우세를 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결국 고배를 마셨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윤심이 영향을 미친 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은혜 의원은 윤심이 아닌 민심이 승리 요인이라며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했죠. 초선에 패한 4선 유승민 전 의원은 다시 정계 은퇴 기로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정상 간 소통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 합의와 선언은 지울 수 없는 성과라며 퇴임 후에도 존경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퇴임 후의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이거 왜 웃어요? 쳐다본 거예요? 네. 그리고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소통 역사,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요. 약간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자, 신체커 이제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서 이제 극한 충돌은 일단 멈춰섰는데 지금 검찰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단 반발로 번지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에 이어서 박성진 대검차장 그리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들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초유의 상황인데요. 대검은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는데 최근 전국 단위 회의를 가진 평검사, 부장검사들로 집단 반발이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335 또 이제 집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관련 속보 들어오면 저희가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이제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곳이 경기지사 선거잖아요. 그 대진표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선출이 됐고 민주당 쪽에서도 오늘 경선이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나흘간 1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만약에 없으면요. 1위와 2위 주자가 27일부터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 TV토론에서 후보들 간 신경전이 뜨거웠는데 박마커가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아주 재미있다고 이따 주민에서 소개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 좀 여유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 네. 대화를 나눌 정도로. 저희 항상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 박마커 싫어하잖아요. 좋은 대화는 아닌데 그냥. 그래요? 자, 좋습니다. 박마커는 왜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저는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는데 네. 스스로 지어내길래. 알았습니다. 의문스러워서. 알았습니다. 끝나고 얘기합시다. 자, 좋습니다. 오늘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일단은 멈췄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상의 검수완박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죠. 김호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검찰 초유의 지도부 총사퇴로 번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둘 다 수용, 그리고 남북 친서, 진정한 반성이란 국가 부도 위기와 2년 만의 예비군입니다. 자, 결국 한숨 돌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에도 검수 완박을 밀어붙이던 민주당, 당장 오늘 본회의를 열 기세였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발벗고 중재에 나선 끝에 극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중재안에 좀 부정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해서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두 당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박병석 의장은 어떤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죠.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낼 겁니다.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국민들이 대선 때 국민들이 나누고 상처가 났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고치는 국회는 결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해 줍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크게 8가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직접 수사권은 단계적 폐지,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항을 보면요. 현재 검찰에게 주어진 6대 범죄 수사권 중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은 6대 범죄 중에서 이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만 남게 됩니다. 이조차도 경찰 등의 다른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검찰이 갖고 있는 보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수사권 중에 6개 범죄 중에 2개 범죄만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는 검찰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고. 자, 이어서 세 번째 항을 좀 보겠습니다. 검찰 특수부 6개를 3개로 감축하고 특수부 검사의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조직의 규모를 줄이면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효과를 노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항 보겠습니다. 네. 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 뒤에 소위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을 논의한다. 기존에 검찰이 다루던 대형 사건을 전담할 기관을 따로 마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이 한국형 FBI를 6개월 이내에 만드는 법을 처리하고 준비를 거쳐서 설립하는 1년 6개월 내에 이 2대 범죄도 이제는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양당 모두 최선이 아닌 차선, 또 최악이 아닌 차악을 택한 셈입니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박병석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국회의장실은 하루에 1000통이 넘는 팩스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박병석 의장님, 우리 개딸과 양아들은 검찰공화국에서 살아가야 하나요? 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개딸과 양아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지지자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민주당 홈페이지 상황도 비슷한데요. 박병석은 역사의 죄인이다. 박병석을 탄핵하라 같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 통과 못 시키게 되면 의원들 50명, 청와대 20명, 문재인, 이재명 이 후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일종의 이렇게 피해망상을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강성 지지자층들을 갖다 세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주에 걸린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잃고 조급함을 드러내고 그 소탐대실 하다가 자승자박으로 가는 정말 민주당 하다 별걸 다 한다. 검찰은 반대 이유로 국회 중재안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장의 검수완박은 막은 듯해도 결과적으로 단계적으로 검찰을 말살하고 정치권 수사를 막으려는 악의적인 법안이라는 건데요. 김호수 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간절한 마음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입법이 도입된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직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네, 오늘 오후에 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떠났습니다. 대검의 공식 입장도 발표가 됐습니다. 국회 검수완박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의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법안 추진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검의 넘버2죠. 박성진 대검차장,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전국의 고검장들도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검찰 지휘부 초유의 총 사퇴입니다.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남북 친서입니다. 퇴임을 보류며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인사이자 작별 편지라고 볼 수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년간을 회고하면서 상호 신뢰와 대화 속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고 있는 데 대해 공감하고 남북의 동포들에게도 모두 따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틀 전인 20일 문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요. 하루 만인 어제 김 위원장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고 김 위원장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노력한다면 남북 관계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의 몫이 되었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 협력에 임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정상의 인연이 참 깊죠. 5년의 임기 동안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등 역사적인 이벤트를 수차례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 상황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북한은 핵 모라토리엄을 깨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을 뿐만 아니라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엔 금강산 관광지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우리 정부 인사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친놈이다. 그리고 쓰레기이다. 동족끼리 불질을 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 대결광이다. 자, 이번 친서 교환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소통의 의미만을 담은 건 아닌 듯합니다. 인사는 문 대통령에게 했지만 메시지는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있다는 건데요. 자, 이번 친서 교환 청와대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비밀로 붙일 수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응을 살피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의 친서 중에는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새 정부에서 듣기를 바라는 내용도 제법 있다고 판단이 돼요. 비핵화의 진전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신뢰라든지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곧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란 입장이지만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목표가 명확합니다. 통일 외교부 장관 두 후보자는 이 한반도 비핵화 없이 남북 관계만 정상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한편 문 대통령의 퇴임 후 남북 관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민의 한 사람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있다면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자, 세 번째 픽입니다. 진정한 반성이란
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올해도 A급 전범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또 102명의 현역 국회의원들과 아베 전 총리 직접 참배에 나섰는데요. 그런가 하면 2022년 일본 정부의 외교 청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또다시 담겼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일 관계의 전제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반성 그리고 또 겸허한 성찰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픽입니다. 국가 부도 위기입니다. 러시아가 104년 만에 국가 부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러시아 돈인 루블화를 받지 않으면서 국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위기에 처한 겁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5월 4일까지 달러로 이자를 내지 못하면 최종 부도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자, 러시아는 국제 무대에서 계속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G20 회의에 이어서 국제통화금융위 회의장, 자, 러시아 대표가 발언을 하면 다른 나라가 집단 퇴장을 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2년 만에 예비군인데요. 자, 코로나로부터의 일상 회복은 식당과 카페, 학교는 물론이고 군대에도 해당됩니다. 오는 6월 2일부터는 예비군 소집이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조멘토와 박마커에게 좀 반응을 물어봤는데 이미 두 사람은 예비군 대상자가 끝났다고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자, 다음 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 그리고 KTX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음식을 먹을 때 빼고는 반드시 마스크 써야 하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내 건강은 내가 잘 지켜야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박마코도 예비군이 아니네요. 네, 저도 한 생각보다 7년 이제 좀 정도 나이가 끝났습니다. 들었네요. 네네. 네, 오랜만에 이제 군가 들었는데 제대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네, 자, 좋습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직접 만났습니다. 오늘 신체커가 속보 반영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조금 전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서 합의문을 발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장으로부터 중재안을 받은 양당 원내대표 각 당으로 돌아가서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이후에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각각 뜻을 모았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실에서 만난 양당 원내대표가 이 합의문에 서명을 했고요. 직접 브리핑도 했습니다. 현장 상황 잠시 보실까요?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풍어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저희로서는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또 수용되고 향후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의 역량을 더욱 고도화, 전문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크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깊은 숙고와 토론을 통해서 멋진 정치로,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합의문 내용은 조금 전 신체커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요. 모두 8개 항이 담겼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를 빼곤 폐지를 하고 나머지도 향후 국회가 논의해서 만들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된 뒤에는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돼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돼 있고요. 두 당 다 100% 만족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전에 두 원내대표 어제 분위기하고 비교해 보면요. 완전 정말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도 이제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분위기고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강성 지지층이 또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합의를 했고 또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까지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신체커도 설명을 했지만요. 지금 이제 문제는
검찰의 반발이 지금 상당하다는 거잖아요. 김호수 검찰총장이 다시 사표를 썼고 또 고검장들이 또 일제히 사표를 냈기 때문에 검찰 초유의 지도부 총사퇴가 현실화된 거죠. 예, 검찰 지휘부에 이제 전원 사표를 낸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일단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게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5일 만에 다시 사직서를 냈고요. 그리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포함해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이 전국 6개 고검장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이성윤의 경우에는 지금 수사 외압 관련 재판 중이라 사표 수리되긴 어렵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이 대검차장과 일선 고검장들의 이 집단 사퇴는 검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일선 지검장들 가운데에서도 추가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이 검찰 내 이 사직 러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을 놓은 것 같은데 네, 이성윤은 그러지 않았어요? 서울고검장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 중이라는 또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죠.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그 지휘부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자, 검찰 입장에서는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네, 지도부 총사퇴와 더불어서 대검이 공식 입장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 잠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고요. 대검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형사사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서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했다. 이렇게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건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이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여야가 이제 어제까지 극한 대결을 벌였는데 일단 합의문을 도출한 데 대해서 검찰은 정치권이 담합한 거 아니냐, 뭐 야합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선거 수사를 막은 거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는 뭐 일종의 정치권 방패법에 합의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 이 대검에서요 2시부터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시부터요? 네, 네. 검사 그리고 판사, 학계와 시민단체가 모여서 이제 의견 네. 수렴을 하고 있는데 지금쯤 끝났을 수도 네, 있겠네요. 이제 국회는 네. 이런 절차를 안 밟지 않았냐, 뭐 이렇게 네.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김호수 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이 중재에 대한 입장을 또 논의를 했고, 앞서 김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이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입장문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검찰의 반발을 정치권이 어느 정도 또 수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입법 과정은 그냥 예정됐던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5월 초 문재인 정부 그렇죠? 임기 내에 특별히 뭐 처리된다.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릴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자, 검찰의 반발 상황 저희가 속보 좀 더 지켜보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검찰 지휘부 총사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부산 엑스포 추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10대 그룹 기업인들을 모두 만났는데요. 한편 윤 당선인의 취임식 윤곽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퍼컷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 경남 진주의 시장을 방문해서 연설을 한 자리에서인데요. 유세 때처럼 이렇게 시민들과 스킨십을 하면서 본인은 선거 체질인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선거 때가 즐겁고 다이내믹했고 당선되고 나니까 밤잠을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꿔놓고 더 국민의 복리 후생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은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장과 국민들의 삶의 현장, 산업 현장에 이 헌법 정신이 살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기업인과 재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엑스포 유치 기원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10대 그룹 대표들과 전국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모두 모인 겁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명언 "이봐, 해봤어?"를 떠올리게 하는 말도 윤당 선인이 했는데요.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 회장이 충남 서산의 간척 사업을 이렇게 일궈냈던 걸 언급을 한 겁니다. 안 되는 게 어딨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규제 완화에 이어서 이 친기업 행보 보인 겁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을 잡고 멋진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기를 기대하고 저 역시도 최선봉에 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당 선인의 취임식 윤곽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5월 10일 11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치러지는 취임식 4만 1,000명 규모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고려해서요. 참석 인원을 좀 늘렸지만 약식으로 진행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취임식을 제외하면 다른 때보다는 좀 적은 인원입니다. 예산은 역대 최대 33억 원 규모인데요. 취임 준비 측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매번 역대 최고가를 기록해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취임식 당일 10일 오전 0시에 보신각 타종 행사로 임기 시작을 알리고요. 윤당 선인은 당분간 이 서초동 자택에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윤당 선인의 집 앞에서도 축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현충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이 취임식에 참석할지가 관심인데요. 아직 확답은 듣지 못한 듯합니다. 직접 예방을 하셔서 취임식에 초청을 뜻을 밝혔기 때문에 그 이상의 더 확실한 초청 의사 표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박주선 위원장께서도 언제든 초청을 직접 밝힌다든지 혹은 직접 초청장을 전달한다든지. 네, 관례상 전직 대통령들의 가족들도 초청 대상인데요. 김윤옥 여사, 권양숙 여사가 참석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취임식에는 일반인들도 초청이 되죠. 초청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초청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집니다. 같은 시간 청와대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하루 전날 청와대를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윤건영 의원은 9일 오후 하루 전날 오후 6시에 문 대통령의 퇴근길 청와대 앞에서 만납시다라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5월 9일 대통령님의 마지막 퇴근길. 그 길을 외롭지 않게 국민과 함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헌신에 대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 하루 먼저 청와대를 떠나게 된 상황을 두고 윤 당선인을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요.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가 참 잘다, 그러니까 작다는 뜻의 사투리인데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이전과 개방을 놓고 논쟁이 참 뜨거웠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밤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JTBC에서 25일, 26일에 방영되는 손석희 전 앵커의 인터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청와대 내부도 미리 보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이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공정해졌냐.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청와대의 마지막 밤은 어떠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청문 전국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25일, 26일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줄줄이 청문회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다음 달 3일로 잠정 합의된 상태인데요. 아직은 좀 멀리 있죠. 정 후보자는 어제 아들 병역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재검을 받은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진단서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요추 6번은 아니고 요추 5번과 이어지는
천추, 그러니까 엉치뼈 사이에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허리 디스크가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요추 6번이라는 이 논란의 용어가 천추라는 단어로 바뀐 걸 감안하면 지난 2015년 진단 결과와 같은 내용인 겁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도 어떤 잣대로도 떳떳하다면서 조사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기를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직접 조사를 받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후보자님이 의혹 관련해서 고발을 했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좀. 수사에 협조해야죠. 예. 네, 정 후보자 논란이 뜨거웠던 건 조국 전 장관 논란에 비견되면서였습니다. 조국 교수 자녀의 입시 문제, 민주당에서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라, 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내로남불이다 비판이 거셌죠.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정 후보자의 논란, 불법은 아니지만 이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이 예술계 지원금을 타냈던 사실에 빗댔습니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문준용 씨 논란의 본질은 같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장으로 있는 대학병원이 소속된 학교 의대에 자녀 둘이 편입을 했고 그 과정에 전에 없던 규정이 신설된다거나 심사위원장이 정 후보자의 직장 동료였다는 사실 등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총리와 장관 후보자 18명, 총 19명 중에서요. 정 후보자처럼 아빠 찬스가 불거진 사람들 더 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해외 출장에 아들과 아내 등 가족을 동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6일간 일본의 학회에 참석을 했다는 건데요. 이 후보자 측은 숙소를 함께 사용한 건 맞지만 항공권 같은 가족들의 여비는 사비로 지출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상민 후보자는요. 재직 중이던 로펌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딸이 인턴으로 보이는 체험 활동을 했다라고 하고요.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동문 회장을 맡았던 재단에서 딸이 연 4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석사 과정 밟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요. 사회이사 그리고 기업 자문위원 출신 인사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사회이사 경력이 있는 인사들 현재 19명 중에서 이렇게 7명입니다. 1년에 5천에서 9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요. 대선 기간에 30대 장관 여러 명을 언급했던 이 윤 당선인의 발언을 떠올려 보면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병은커녕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장년층, 노년층 인사들이 내각의 다수라는 점 다시 와닿는 대목입니다. 이 중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단단히 날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습니다. 해명할 것이 있는지 또 의혹이 사실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숱하게 제기된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인준한 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 기업 자문위원 경력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해 충돌이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는요, SK하이닉스, LG경영개발원, 그리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자문위원 역할을 했는데요. 모두 이 해당 부처와 관련된 기업과 기관들입니다. 청문회에 대한 국민 눈높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죠. 민주당에서는 총체적인 검증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에서 나온 걸 보면은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이게 이럴 수 있나? 검증 아무리 지금 인수위 과정이지만은 그래도 아무런 검증을 안 했다는 새끼를 받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도요. 일부 검증 부족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기류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좀 더 잘 촘촘히 했으면 하는 부분도 뭐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상에 올려놓고 한번 시시비비하는 시간을 좀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 전국 본격화가 될 텐데요.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다정회에서도 정회원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10대 그룹 만난 윤석열 당선인, 윤건영 의원,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퇴근길에서 만나자.
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 전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지금 이제 앞에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다뤘던 대로 검찰의 반발도 커지고 있고 또 청문 전국도 시작되니까 이래저래 뉴스가 많은 또 한 주가 시작되겠네요. 유정아 실장이 청문회 잘 챙겨요. 네, 신채과 함께 챙기겠습니다. 아니 혼자 챙겨요. 네, 주로 챙겨요. 유 실장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기대가 큽니다. 자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유퀴즈 언더블럭 출연에 대한 논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도 출연이 거부됐다는 거죠? 네, 박마커. 그렇습니다. 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이 거절됐다는 사실을 밝힌 데 이어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출연을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김 총리는 코로나 방역의 선두에 서 있죠. 지난해 10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방역의 뒷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연을 검토를 했지만 당시 제작진이 프로그램 성격상 정치인 출연은 곤란하다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정치인은 출연시키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 줄 알았는데 이번 윤 당선인의 출연으로 그 원칙이 바뀐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게 이 총리실 관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시청자 게시판에 뭐 비판 글이 상당히 많이 좀 쏟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류 실장이 어제 이 내용 다뤘었잖아요. 유퀴즈 제작진이 논란에 대해서 해명하는 인터뷰를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김 총리의 출연 불발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요. CJ ENM 강호성 대표가 윤 당선인의 대학교 검사 후배이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외압 논란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화살이 MC들에게까지 진행자들에게까지 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유퀴즈 제작진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상황이 안타깝다. 분명한 건 이 진행자가 정치인을 부담스러워해서 섭외를 거절했다는 추측성 보도들이 있는데 그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방송인 유재석 씨가 정치인 출연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보도들에 대해서 선을 그은 거고요. CJ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관련된 속보 나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챙겨보는 걸로 하고요. 이제 청문 전국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막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상당히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울 텐데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검수완박 문제가 일단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제 청문 전국에 또 올인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여러 후보자에 대한 지금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아까 이제 류 실장이 발제해서 설명을 했고, 거기서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 좀 다뤄보면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우에는 이제 아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죠. 네, 박 후보자의 아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임 플랫폼 기업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단순 근무자가 아니라 회사 설립자 명단 4명 중에 1명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이었을 뿐 사업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었는데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논란이 불거지자 박 후보자는 설립자 명단에 올라가는 건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그 실수로 이름이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정정이 됐고 또 정정이 된 이후에 또 저희 아들이 캐나다로 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말끔하게 해명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 이제 부인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 어제 저희가 다뤘었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관련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후보자가 무역협회장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받은 호텔 피트니스 부부 회원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부 회원권 시세는 약 1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호텔 측은 무역협회장에서 주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주기는 했는데 한 후보자는 해당 회원권을 퇴직금 성격으로 아직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재산 신고에도 누락됐다고 하는데요. 한 후보자 측은 재산 가치 산정이 힘들어서 재산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해 충돌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주미대사 시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보도가 됐는데 아마 청문회에서 또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인사청문회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인데요. 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보도한 기사들을 여러 개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그리고 언론에게 묻는다라고 했는데요. 조국이 한덕수와 같이 1억짜리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클럽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내 자녀가 정호영의 자녀처럼 의대 편입에 성공했다면 내 아들이 장관 지명 직전까지 해외 온라인
온라인 도박 사이트 회사에 근무했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썼습니다. 보도와 수사에 있어서 본인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대 그룹 만난 윤석열, 윤건영, 문재인 마지막 퇴근길에서 만나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극단 선택 시도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늘 예정됐던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를 묻는 재판부에 엊그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유 전 본부장이 대화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법무부가 유 전 본부장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초 지난 20일에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8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저질 식료품인데요. 중국 상하이의 도시 봉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격리로 식료품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료로 나눠주는 식료품과 생활물자에 저질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정부가 지원한 식료품의 문제를 폭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2년 전에 폐업한 업체의 당면, 유통기한을 넘긴 닭 가공품, 악취가 나는 돼지고기 등이 배달됐다는 겁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상하이시는 일부 불량 물자가 확인됐다고 시인했습니다. 불량 제품을 공급한 업체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해시태그는 승객 폭행입니다.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인 마이클 타이슨이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한 승객이 촬영한 영상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네, 이렇게 타이슨의 뒷자리에 위치한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나서 연신 과장된 행동과 말로 심기를 건드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타이슨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객을 향해 주먹을 날렸는데요. 타이슨 측은 뒷좌석의 승객이 만취한 상태였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슨의 폭행으로 이마에서 피가 난 피해자, 응급처치를 받은 후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타이슨의 주먹을 맞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네, 자 좋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백반장 이게 빨리 움직이려고 그래요. 네, 수고 많았다고요. 네, 자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대장동 저격수에서 윤석열의 입으로 변신을 했었죠.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른바 윤심 승부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선에서 패한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막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지금 보면요.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면서 공정도 상식도 없던 경선이었다라는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저격수로 이름 알린 김은혜 의원. 당내 개혁 보수의 상징이자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유승민 전 의원을 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2.67% 대 44.56%. 현역 의원에게 주어지는 5% 감점을 받고도 여유롭게 유 전 의원을 따돌린 겁니다. 함께 저와 경선을 치르셨던 유승민 후보님께도 감사와 위로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그 경륜과 지혜를 제가 계속 받들고 함께 이번 본선을 제가 잘 치르는 각오 전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보다 발이 빠른 도지사로서 경기도민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발전과 그리고 일상의 회복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선 결과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를 합산한 수치인데요. 구체적인 득표율은 보안에 붙여졌습니다. 다만 일반 여론조사에선 유 전 의원이 김 의원을 압도했지만 당원 투표에선 김 의원이 압승을 거둔 걸로 전해집니다. 민심에선 이겼지만 당심에서 크게 뒤진 유 전 의원.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흰자론을 강조했었죠. 경기도를 보고 뭐라는 줄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서울은 노른자다, 경기도는 흰자다, 이런 대사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23년 동안 갈고 닦은 정책 역량,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봉사를 경기도에서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정책과 능력만으로 당심을 흔들기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이른바 윤심의 힘. 당심에도 노른자와 흰자가 있죠. 윤석열의 입을 상대로 윤심은 민심이라 외침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 이 출마 여부를 놓고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그 엄중한 과정에서 제 신상에 대한 언급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바라는 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그 지방선거 본선 승리 아니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기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윤심은 민심일 거다, 이렇게 제가 믿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 당선인과 쌓았던 악연도 있었죠. 천공 스승님 아십니까? 네. 이병환이라는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주 뭐 이상한 특정 부위에 그 침을 놓는 사람이라 그래요. 네, 만난 적 없습니다.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네. 이 무속인들 이런 네.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뭐 저는 예. 그런 분들을 예. 잘 안 만나기 때문에. 부인하고 장모님. 왜 갑자기 무속 이야기를 꺼내느냐? 당시 TV 토론이 끝난 뒤 두 사람 사이에 삿대질이 오가며 물리적 충돌 논란까지 빚어졌던 건 안 비밀입니다. 여기에 유 전 의원에게 거머리처럼 따라붙은 정치적 꼬리표가 있죠. 이른바 배신자론. 계란 흰자에서 아예 껍질로 내몰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배신자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그걸 당심에서 과연 이걸 견딜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고, 저희 그때 예언이나 저희 이야기가 저는 지나고 나서 다 그대로 현실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당원들께서 7년 전에 그 문제 가지고 거기서는 저는 많이 벗어나셨을 거다. 이번 경기지사 경선에 패하면서 유 전 의원이 택할 수 있는 정치적 운신의 폭도 크게 좁아졌습니다. 깊은 장고의 시간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정계 은퇴냐, 경기도의사 출마냐, 딱 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치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뭐 그게 저의 원칙이었다, 기준이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지사 경선 결과로 확인된 윤심의 힘. 김은혜 의원뿐 아니라 주요 경선 지역 곳곳에서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들이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직접 출마를 권유했다고 하죠. 뒤늦게 충남지사 경선전에 뛰어든 김태현 의원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충북에서도 윤의 남자가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당선인의 특별 고문 김용환 전 의원이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다 충북지사로 급 변침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다만 윤심이 프리패스권은 아닌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적임자론을 앞세운 김재원 전 최고위원. 대구시장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에게 크게 밀리고 있죠. 단일화 카드를 꺼내들며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를 꺾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직접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거나
아니면은 좀 후보들을 직접 이렇게 정리하거나 그랬다고 정말 믿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적어도 윤핵관들의 의지와 신념과 고집과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김 전 의원의 큰 그림, 이른바 박심에 막혔습니다. 유영아 후보는 뭐 그냥 자신이 후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냥 그 자신이 박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신은 사퇴하라. 뭐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타깃이 됐던 홍 의원에게 공격의 빌미만 준 겁니다. 당선자 팔고 당선자 사진 붙여놓고 마치 모든 것이 협조해서 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무슨 선거입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는 게 맞죠. 대구 판세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자 정치권의 관심은 오히려 다른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홍 의원의 지역구가 비게 되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선거를 떨어졌을 때 과연 그 지역에 출마를 해야 되는지 하면 또 왜 해야 되는지 아니 대구시장을 했다는 사람이 지역구 출마하는 게 정말 이게 마땅찮은지 제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뭐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은 뭐 대구시장 경선 당내 경선에 오로지 매진해야 되지 지금 뭐 그 제가 낙선한 걸 전제로 다음 계획을 만드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유 변호사는 고민해보겠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금은 계획이 없다는 건데요. 글쎄요, 홍 의원이 지역구를 넘겨주게 된다면 본인의 뜻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미 마음은 한쪽으로 기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함께 치러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도 도전하려고 했었는데요. 당의 무공천 방침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다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대구 쪽 출마 의사를 접으시면서 좀 힘든 시간을 뭐 출마 의사를 접었다기보다는 미수에 그쳤죠. 이번에 또다시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일단 내일 발표될 대구 경선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국민의당과 합당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곧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합당안을 의결하고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치면 합당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으로 당적이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의석수도 110석에서 113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죠. 민주당의 검수완박 주장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찬성을 하고 나선 겁니다.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국민의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당장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양당의 합의안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대표직을 이용하여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권은희 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지금 당장 탈당하고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 원내대표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일란성 쌍둥이 같다 맞불을 놨습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소속 의원이 탈당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합당이 예정된 국민의힘과 입장이 다르니 국민의당에서 탈당하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권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합당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탈당이 아니라 제명을 원하고 있죠. 비례대표인 권 원내대표 입장에선 제명이 돼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의당에 제명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뜻대로 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초 제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던 안철수 대표, 권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에 찬성하고 나서자 제명 불가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소식인데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었죠. 권 원내대표가 제명된 뒤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 필요한 180석에 동참을 한다면 안 대표의 당내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당 의석이 3석뿐이다. 이준석 대표에게 은근히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당이라는 곳에서 이 의석이 3석 정도 있는 정당이지만은 그래도 의견은 좀 통일시켜서 이런 데 나서야 되는데 공교롭게 이제 의원이 3분이시다 보니까 한 분은 사무총장이고 한 분은 원내대표고 막 이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자격으로 무슨 4당 회의에 가가지고 국민의당의 입장으로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여야가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합의를 하면서 일단 검수완박 이슈는 가라앉게 됐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권 원내대표가 남긴 돌발 행동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권 원내대표에게도 제명 외에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20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연아 의원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쪼개져 나간 바른정당으로 합류하고 싶어 했는데요. 역시 의원직 유지를 위해 제명을 요구했지만 당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김 전 의원은 몸 따로 마음 따로 사실상 이중 당적자로 활동을 했죠. 네, 이분은 이미 바른정당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정말 계륵 같은 존재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당 지도부는 김 전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하는 등 초강수를 뒀지만 다시 바른정당 계열과 합당을 할 때까지 꽤나 골치를 썩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이런 점을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그 권은희 의원의 거취에 대해서 뭔가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거는 국민의힘에게도 국민의당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경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 원내대표, 본인의 소신을 쉽게 꺾을 것 같지는 않죠.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니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네,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누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윤심이 크게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정치권에선 많죠.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이 입장을 내놨죠. 네, 김은혜 의원은 우선 윤심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자신은 중립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추를 기울게 한 것은 민심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일반 국민보다는 당원들의 지지가 더 높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죠. 민주당 후보와의 본 경선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김은혜 의원은 당심과 민심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경선에서 투표권 행사를 한 모든 분들의 마음은 본선 경쟁력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을 보고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경선에서 패배한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죠. 네, SNS에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바보처럼 또 졌다.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라고 했고요. 좀 세게 비판한 거 아니에요? 네, 좀 수위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은 자객이 칼에 맞았지만 장수가 전쟁터에서 쓰러진 건 영광이라면서 세상은 돌고 도는 법이다. 달은 차면 기우는 법이다. 2016년 진박 감별사들이 칼춤을 추던 때와 똑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권력의 칼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고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도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할 각오였는데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면서 정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기도를 사랑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되고 싶었으나 물살은 세고 저의 힘은 부족했다면서 여기가 멈출 곳이다.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하는 새로운 길을 찾겠다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진박감별 논란까지 꺼내들었네요. 네, 자, 광역단체장뿐 아니고 이제 기초단체장 경선도 속속 진행 중이고 전국 곳곳에서 진통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선 몸싸움도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괴산군수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은 예비보좌의 배우자가 충북도당 운영위원회 회의장을 찾아와 항의를 한 건데요. 전화번호가 표시된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됐다면서 그 경위를 밝히라고 박덕흠 의원의 바짓가랑이를 붙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바닥에 넘어져서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조금 전에 그 박덕흠 의원 누워 있는 장면이군요. 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유출건과 관련해서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른바 성상납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오늘 이준석 대표의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은 성상납과 관련 증거 인멸 의혹인데요. 오늘 이 대표의 징계안을 회부한 국민의힘 윤리위는 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6일 지방선거를 고려해 이 대표의 징계 절차를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선거공학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을 통틀어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요. 처음이죠. 네, 윤리위는 정확한 징계 절차 시작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지방선거 이전에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또 경고 등 4단계입니다. 신채거, 이번 징계위 절차 개시가 곧바로 징계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네, 일단은 좀 사안을 살펴보겠다라는 의미고요. 뭐 기각을 한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건 맞지만 징계로 꼭 이어진다고 보는 건 뭐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장해찬 인수위 청년소통 TF단장은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가 경고인데 경고도 안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제 당대표 직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니까 자, 관련된 속보를 저희가 추가로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톡토론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심의 힘 김은혜 경기지사 본선행, 유승민 정계 은퇴 수순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의 혼돈을 두고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계파 갈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죠. 당 지도부는 계파 프레임을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내 논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가수 전인권 씨의 돌고 돌고 돌고라는 노래입니다. 1988년 곡이지만 포크송 같은 매력으로 시대를 넘어 돌고 도는 곡이죠. 전인권 씨의 히든싱어는 저렇게 3명이나 있건만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를 대체할 히든 카드가 딱히 없었나 봅니다. 어제 민주당 비대위가 회군을 선택했죠. 송영길 컷오프라는 전략공천위의 결정을 뒤집었는데요. 결국 돌돌송, 돌고 돌아 송영길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입니다. 어제 우리 당은 서울시장 경선을 100% 국민 경선으로 결정했습니다. 논의 과정에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돌송은 비대위의 전략 부재를 고스란히 노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서울이 지방선거의 최대 요충지인 만큼 기존 후보군을 뛰어넘는 새 인물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요. 국민의힘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맞설 만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특히 직전 당수인 송 전 대표가 살아남 상황에서 이 새 인물이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인데요. 여러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좀 더 후보군을 넓혀서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의견을 그렇게 모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비대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엔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이 작용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이 상임고문이 비대위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장문의 메시지 등을 통해
송영길 경선 참여의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 고문은 특히 민주당 누구도 대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송 전 대표에게만 유난히 가혹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를 하게 되면 이 당원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문이 이렇게 직접 송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일까요? 송 전 대표도 이 물귀신 작전을 썼는데요. 송영길 당대표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대선 패배는 후보가 책임이 더 크죠. 송 전 대표가 이 고문을 방패 삼은 셈입니다. 직전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의 책임이 서울시장 공천 배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송명 일체, 송영길과 이재명은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을 향한 공격은 이재명에 대한 선제 타격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펼쳤었죠. 송영길 당대표가 대선에 책임을 지고 출마를 못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컷오프 결정 번복, 송 전 대표의 이런 초강수 명심 마케팅에 비대위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인데요. 이 과정에서 계파 갈등의 속살만 보여줬다는 혹평도 나왔습니다. 이재명계는 송 전 대표의 출마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전략공천위의 결정에 반기를 들어왔었죠. 이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어떤 당내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는 좀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송 전 대표의 출마에 반발해 왔는데요. 특히 송 전 대표가 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재명 고문을 끌어들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날 세웠습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가 정말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자기가 내가 서울시장 꼭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것만 해도 논쟁이 많은데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자기가 나가야 된다.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인 이원욱 의원도 송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스스로의 공지 모면을 위해 난데없이 이재명 후보를 앞세우는 해당적인 분열 꼼수 정치를 즉각 걷어들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런 양측의 갈등은 바깥에서 보기엔 공천을 둘러싼 이재명계 대 비이재명계 간 그 계파 싸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겠죠. 비명 대 친명의 지금 계파 갈등으로 보이는 것 같고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친명은 아니다. 확실한 거는 친명은 아니다라는 거고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이 상황으로는 상당히 선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당 지도부도 이런 기류를 감지하고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계파 갈등 프레임을 경계하는 분위기인데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번 공천 혼란을 이 계파 싸움의 시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울시장 후보 관련 논의를 해오면서 계파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언론에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당내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이 서울시장 경선뿐 아니라 당내 이 모든 경선과 경쟁 과정에 있는 갈등이 계파의 시각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서울시장 후보 공천이 100% 국민 경선으로 결정이 된 만큼 당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방선거의 승리 요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당의 단결과 화합일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가장 적임자를 찾아가는 우리 당의 시스템 공천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이들도 있는 듯합니다. 경기지사 경선에 나선 후보들인데요. 개파 프레임을 떠나서 경기도는 원래부터 이재명의 경기도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까요? 어제 토론에서 시종일관 명비어천가를 불렀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킬 준비된 도지사입니다. 반드시 승리해 경기도와 이재명을 지키겠습니다. 경기도를 지킬 사람이 누구인지,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해졌습니다. 4년 전 민생정치 전문가 이재명을 선택해서 만족하셨다면 꼭 염태영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제게는 경기도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같이 추구했던 가치를 실천해 옮기는 일밖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다들 명심 잡기 한마음 대축제를 벌이고 있긴 하지만요. 이 친명 안에도 진골과 성골이 있었나 봅니다. 조정식 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 이 세 명은 이 반 김동연 연대를 형성을 했는데요. 서로 친명 감별사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뭐 이제 저는 그게 후보의 뜻이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캠프 측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몇몇 거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발언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고 또 우리 관리당원들께 또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좀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마 제가 아닌 뭐 대변인 논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와 같은 것은 이제 연대를 같이 하면서 합당까지 하면서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지금도 철학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해명할 기회를 드리고 혹시라도 좀 후회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지지자들에게 사과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서 이렇게 제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이걸 고맙다고 해야 될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재명의 잠재적 라이벌이란 우려도 표명했는데요. 김 전 부총리가 경기지사를 발판 삼아서 5년 뒤 대선에서 이재명에 맞설 것이란 관측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김 전 부총리의 답변을 두고 시원치 않다며 서로 품평회까지 열었습니다. 아까 김동연 후보님께 5년 후에 행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조중식 후보님도 정치 경쟁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다 좀 아직 뭐 유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또한 동시에 모든 걸 열어둘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염태영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니면 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는 게 여의도의 문법 아닌가요? 저 같으면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5년 후에 저는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고문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이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손인 이재명 상임고문이었는데요. 민주당 내에선 서울이나 경기나 이재명의 입김은 돌고 도는 듯합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노래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까지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들 후보자를 이제 추가로 받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속보가 나오진 않고 있네요. 이제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오늘까지 이제 들어온 상황을 종합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지지자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면서요. 네, 송 전 대표는 경선 요구 집회를 벌여온 여성 지지자들의 시위 무대에 올라서 자축의 의미로 노래를 불렀는데요. 어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컷오프한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개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개딸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이름인데요. 비대위가 컷오프 결정을 뒤집자 송 전 대표가 개딸 집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네, 중절모를 쓰고 이 개딸 집회 장소를 방문한 송 전 대표는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하기도 하다. 이재명 후보께서 정치란 정치인이 한 것 같지만 실제 국민이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증명해준 개딸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또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이 안재욱의 친구라는 노래를 좋아한다면서 원래 이게 중국 노래다. 주하건이라는 사람이 부른 중국 노래인데 1절만 불러보겠다면서 원곡 그대로 불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그 춤도 추던데 뭐 춤이라고 보기엔 좀 아주 율동에 가까운 그런 동작도 좀 했는데 그 노래가 중국 노래는 아니고 대만 노래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박마코가 이제 술만 먹으면 이렇게 춤추면서 부르는 바로 빨리 그 얘기하면 안 노래인데. 될까요? 네, 이게 끝내야 가수 되기 안재욱 때문에. 씨가 2003년 발표한 곡 친구, 이 대만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가수 저우화젠, 우리나라 말로는 주하건이죠. 이 원곡은 펑요를 한국어로 번안한 곡입니다. 송 전 대표가 이를 착각하고 중국 노래라고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바로 뒤에 또 사건 반장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끝내고요. 우리 끝나고 우리끼리 또 다시 얘기를 합시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문회 잘 챙겨요. 네, 지금도 춤 한번 출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됐어요. 해가 진짜 춤은 끊임이 보고 싶지 없는데 않아요. 윤리위에 회부를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